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종강을 하고 미뤄뒀던 모임들이 좀 많아서 요즘 엄청 많은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소문이 돌던데. 회의는 아니고 술자리에 많이 참석합니다. 아, 이렇게 술자리 오픈하셔도 괜찮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아, 예. 전혀 술을 안 드실 것 같은데. 네, 뭐 별로 안 먹는 편인데 네. 요즘은 자꾸 먹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음악만을 향해 달려갔던 지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오로지 음악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출신으로는 어떤 최초로 세계적인 지휘자 반열에 오른 인물이기도 했고요. 일본의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입니다. 이분은 1935년생인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2월 6일 날 타계했습니다. 아, 그렇죠. 방송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추모글을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설적인 지휘자였고 또 차세대 음악가에게 열정적인 지도자였다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또 빈필의 위대한 예술적 유산을 남겼다. 오자와의 음악에 대한 겸손함과 사랑스러운 상호작용, 카리스마를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또 빈필 하모니에게 썼던 추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휘자로서의 어떤 그 사람의 위상, 위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다 동양인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계 클래식 지휘의 장벽을 넘은 인물로서도 정말 그 죽음이 더욱 화제가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자와 세이지는 중국에서 태어났죠. 일본이 어떤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던 중국의 북부지방 라오닝 성의 선양, 옛 만주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치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심해지고 뭔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1941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7살 때부터는 피아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사람이 럭비에 심취해가지고 원래는 피아니스트를 지망했었는데 손가락 2개가 한꺼번에 부러지면서 이제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아니, 피아니스트를 지망하는 사람이 럭비에 빠져서 손가락을 다칩니까? 예, 뭐 사춘기 소년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럼 결국 피아니스트의 길은 이제 포기하고 그렇죠. 지휘자의 길로 간 네, 겁니까? 보통 많은 지휘자들이 악기를 하다가 지휘를 그렇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10대 때 손가락이 다치면서 피아니스트 포기하고 피아노를 접은 다음에는 이제 대학부터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2년제 단기 대학이자 그때 막 생겼던 사립 음악 대학이었던 토 학원에 들어가서 일본 지휘계의 대부였던 사이토 히데오에게 본격적으로 지휘를 공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있는 한 2년 정도 이제 지휘 수업을 받은 다음에 1959년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그 해에 부장송 국제 청년 지휘자 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요. 또 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또 건너가서, 지금은 탱글우드 음악자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버크셔 음악제 지휘 콩쿠르에서 수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 쿠세비츠키 대상을 차지하면서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부장송 콩쿠르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이승원 지휘자가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던 말코 국제 콩쿠르, 또 말러 지휘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젊은 지휘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휘자 콩쿠르인데요. 오자와 세이지는 이 모든 콩쿠르에서 거의 다 우승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우리 전국을 수요초대석에 출연한 이든 지휘자가 이 부장송 콩쿠르에서 더 입상한 걸로 알고 있고, 금일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지휘자들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거를 계속 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은 오자와 세이지, 그 이후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사실 부장송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기 전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카라얀이 추천으로 이제 카라얀 콩쿠르에서 먼저 입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카라얀의 눈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부장송 콩쿠르라든지 쿠세비츠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뉴욕,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했던 레너드 번슈타인의 눈에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한테 발탁이 돼서 와. 베를린 필하모닉의 부지휘자 카라얀을 보좌하는, 그리고 또 뉴욕 필하모닉의 부지휘자, 또 번슈타인을 보좌하는 양쪽의 부지휘자 자리를 모두 이 사람이 꿰차게 되고 두 지휘자한테 모두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짤츠부르크 축제에서 빈 필하모닉 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하고 뭐 아주 탄탄한 경력을 쌓아가게 되죠. 야, 인생의 모멘텀이네요. 너무나도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 이 카라얀과 번스타인.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 네. 지휘자 밑에서 그 두 분의 장점을 쪽쪽 흡수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고 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카라얀이나 번슈타인도 굉장히 어떤 열린 음악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나 카라얀 같은 경우에는 지휘에 있어서 제자를 키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어, 근데 오자와 세이지에게는 너는 내 제자다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가르침도 주고 이 사람이 어떤 음악적인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커리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 뉴욕필에서 저 부주의자로 좀 오랐는데요. 번슈타인이 불렀는데요. 이랬을 때는 못 가게 하는 게 어떻게 일반적인 또 사람들의 행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서서없이 가라고 해서 양쪽 미국이랑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 준 게 이제 카라얀이고요. 또 번슈타인 또한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말 크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 양쪽에 정말 경력 면에서나 아니면 어떤 음악 수업 면에서 이 세계적인 대지휘자 두 사람한테 많은 그런 가르침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오자와 세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 다 그만큼 오자와 세이지를 아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자와 세이지가 어떤 인간적인 처신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양쪽을 오가면서 지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카라얀으로 대비되는 유럽 클래식 음악의 그런 엄격함, 카리스마 이런 것들도 배우고, 또 번슈타인으로 대변되는 그런 미국 클래식 음악의 어떤 진취적인 자유로움 이런 것들까지 또 같이 배우게 됐으니까 오자와 세이지는 뭔가 이렇게 합체가 된 그런 어떤 완벽한 지휘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가깝게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자 세이지도 대단하지만 두 번스타인과 카라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 되네요. 역시 대가라고 할 때는 또 그런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인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추천곡 뭡니까?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중에서 오 운명의 여신이여를 첫 번째 곡으로 이제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오는 바는 보스턴 심포니와의 이제 같이 한 연주인데, 이 카르미나 부라나는 베를린 필하모닉하고도 아주 명반을 남기고 있어서 오자와 세이지가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한 음반 그리고 또 이렇게 보스턴 심포니하고 한 음반 이 두 개를 또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심포니는 한 30년 가까이 있었죠. 네, 29년을 와. 재직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카라로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 운명의 여신이여,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합창단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카라로프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 운명의 여신이여,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카라얀 얘기를 아까 저희가 했지만 저는 정말 좀 다시 한번 좀 궁금한 게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이게 뭐랄까 음악 아니면 본인 자신의 어떤 이미지 말고는 별로 다른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단원들과 재직 중에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제가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휘자로서는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 뭔가 그런 뭐 오만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단원들하고 그렇게 격이 없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자와 세이지는 과연 카라얀한테 어떤 부분을 좀 배웠을까요? 이제 초기에 오자와 세이지의 지휘 동작 같은 걸 보시면 네. 굉장히 뭐랄까 음악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특히 카라얀도 음악을 막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그게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풍부해가지고 번슈타인처럼 막 포디움에서 막 뛴다든지 뭐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음악에 정말 그게 클라이막스 가더라도 약간 표현하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격조 있고 아니면 굉장히 절제된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자와 세이지도 젊었을 시절에는 있던 어떤 그런 카라얀의 지휘 스타일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격조 있고 정확한 비트를 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음악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 카라얀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번스타인과는 구체적으로 언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아까 부장송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은 상이 주어집니다. 네. 또 다른 오케스트라에 가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지휘자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콩쿠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부장송에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어떤 지휘계의 거장이 샤를 민슈한테 발탁이 눈에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스턴으로 가게 되고 샤를 민슈가 이 당시에 그 탱고르드 음악제, 버크셔 음악제에 데리고 가서 지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번슈타인의 눈에 들게 되는 거죠. 특히 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동양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말 약간 작고 왜소한 동양인인데 지휘를 너무 잘하니까 한 번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상을 남겼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하고 같이 일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그 뉴욕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되고요. 그 다음에 1962년에 서구의 명문 오케스트라죠. 샌프란시스코 심포니를 지휘하게 되면서 이제 서방에서는 지휘자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입니다. 오자와 세이지가 한 80년대부터 정말 오자와 세이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작품으로 48일악장을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작품으로 48일악장을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오자와 세이지가 물론 빈필이라든지 베를린 필하모닉이라든지 뭐 보스턴 심포니는 오자와 세이지 이전에도 사실은 존재했었고 또 수많은 명지휘자들이 정말 탁월하게 조련을 했던 오케스트라여서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오자와 세이지가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했는데요. 사이토키넨이라는 이 오케스트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자와 세이지가 만들어서 색깔을 입혀서 키워낸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이 사이토키넨과 오자와 세이지의 호흡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정말 우아하면서도 어떤 격을 벗어나지 않는 아니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오자와 세이지 특유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놀라운 또 사실이 있는데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일본 내에 지휘자 그 포디움에 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사실입니까? 59년도에 유학 떠나서 네. 거의 한 2년 만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라고 해도 뭐 자기가 상임 지휘자가 된 건 아니고 카라얀도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 되고 번스타인도 또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 돼서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은 또 자신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오케스트라의 전통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 새파랗게 젊은 지휘자가 지휘를 한다 하니 약간 보수적인 그 일본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자와 세이지 너무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NHK 단원들 특히 이제 일본인들인데도 나의 같은 조국의 사람들인데도 여기서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극심한 마찰을 빚고 나중에 둘이 그 소송전까지 갈 정도로 안 좋아져서는 관계가 끝나게 되고 정말 오자와 세이지는 상처만 받고 나는 다시 외국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일단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고 1965년도에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이제 상임 지휘자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잘즈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빈필을 또 처음으로 지휘하고 1970년에는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제 탄탄대로가 이 사람의 경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실력이 탁월했던 것과 더불어 또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오자와 세이지는 굉장히 뭔가 인간적인 친화력 이런 것들이 좋았던, 그러니까 막 그렇게 번슈타인처럼 농담을 잘하고 막 이런다기보다 인품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원들이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서로 상호 의견 교환을 하면서 존경하고 따랐고요. 그런 점이 모든 부분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다 형성이 됐던 것 같아서 번슈타인이나 카라얀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자와 세이지를 실력도 뭐 그건 당연했고요. 도와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빈 필하모닉과의 인연도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73년도에 보스턴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가 된 다음에는 네. 거의 29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시에 베를린 필하고 빈 필의 주요 객원 지휘자로도 정말 정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거기다가 2002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빈필의 신년음악회. 와. 네, 신년음악회는 정말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 비엔나 필하모닉이 매년 1월 1일에 비엔나에서 펼치는 신년음악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최초로 지휘를 하게 되고 또 이듬해에는 그 슈타츠 오퍼죠. 국립극장, 국립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해서는 카라얀 이후로는 최장 기간을 재임하게 됩니다. 오자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유의 어떤 친화력 또 어떤 좋은 인품으로 까다로운 빈필 단원들하고도 아주 오랜 시간 원만하게 지내게 됩니다. 네.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호평만 받았는데 스칼라에서 지휘한 이 오페라 토스카를 지휘하고 비난을 받았다. 사실입니까? 네, 정말 뭐 물론 이 오자와 세이지는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교향곡이나 뭐 기악음악에서는 아주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페라에서도 많은 좋은 음반들을 남기고 연주를 들려줬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오페라에서 집중했던 거는 그런 고전이나 낭만주의 시대 오페라보다는 현대 오페라 20세기 이후의 오페라에 굉장히 어떤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라스칼라 오페라 하우스라는 곳은 뭔가 지휘자의 무덤, 성악가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관객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거칠기로도 유명한데 이제 오자와 세이지가 거기서 토스카 지휘를 하면서 데뷔를 했을 때 어쩌면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양인 지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두 번째는 오자와 세이지의 어떤 해석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스칼라 관객들 한테는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개성이 강했던 해석을 보였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듣던 토스카가 아니니까 동양인이 우리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해서 저렇게 해석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정말 2002년에 그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했던 빈필의 신년음악회는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인터넷에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이 음악회 자체를 정말 1월 1일 신년을 축하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음악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라데츠키 행진곡. 아시다시피 이 빈필의 신년음악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왈츠만 나오지 않습니까? 비엔나의 음악.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환상적이다 이러다가 나중 되면 약간 멀미가 날 정도로 네, 왈츠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라데츠키 행진곡이 나옵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버지 1세가 작곡을 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곡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신년을 축하하는 음악이고 또 지휘자가 정말 이제 객석으로 돌아서면서 오케스트라가 아닌 객석을 향해서도 지휘를 하면서 서로 정말 뭐 격이 없이 신년을 축하하는 그런 장소에서 펼쳐지는데 이때 오자와 세이지의 그런 지휘 동작이라든지 음악회를 즐기는 모습들이 너무 흥겨워서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음반입니다. 영상도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작품으로 228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작품으로 228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자와 세이지는 스승이었던 사이토 히데요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그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바로 사이토 기념
일본어로 이제 키넨이 되는데 기념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이토 히데오의 사망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일본 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토 히데오의 제자들과 함께 이 처음에는 토호 학원 사이토 히데오 메모리얼 오케스트라를 결성을 했었고요. 오자와 세이지가 그 다음에는 이 사이토 히데오 메모리얼 콘서트를 도쿄 오사카에서 잘 개최를 한 이후에 1992년도에 사이토 키넨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오케스트라 명칭도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로 변경이 됩니다. 오자와 세이지는 스승이었던 이 사이토 히데오를 굉장히 존경을 했고요. 사이토 히데오는 정말 레슨할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만은 네. 또 인간적으로는 제자를 굉장히 잘 돌봐줘서 정말 일본 음악계에서는 정말 존경을 받는 음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휘자로 1939년에 이 NHK의 어떤 전신이었던 일본 신교향악단을 이끌고요. 당시에 경성을 방문해서 연주하고 지휘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이토 히데오입니다. 사이토 히데오는 1930년에서 32년에는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첼리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랬다가 이제 신교향악단에서는 첼로 수석으로 있으면서 가끔 지휘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1936년에 로젠 슈톡이 상임 지휘자로 취임한 이후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지휘자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오자와 세이지는 스승의 이름을 땄던 이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를 만들고요. 199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가노현 마스모토시에서 사이토 키넨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여름에 하게 됩니다. 아주 이름난 여름 음악 축제로 키우게 되고요. 이 페스티벌은 2015년 오자와 세이지가 80세가 되던 2015년에는 이제 오자와 키넨 페스티벌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오자와 세이지가 이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했던 스트라빈스키 오페라 오이디푸스 렉스는 정말 지금까지도 엄청난 명연주, 명반 또 명프로덕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페라로 성공을 했군요. 오페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허. 네. 이 제시 노먼이 여기 출연을 하게 되고 또 브린터펠도 출연을 하는 이 본 적 오케스트라는 있습니다. 네네 예. 보신 적 있죠. 네네. 일본의 어떤 전통 연극과 또 그 스트라빈스키의 그런 현대적인 음악 그리고 또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 연주력까지 더해져서 아주 명반이 탄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 프로덕션은 뮤지컬 라이온 킹의 연출을 맡았던 줄리 테이머라는 천재적인 연출가가 또 이 작품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이게 영화로 오페라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영상상도 수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인정을 받은 곡입니다. 아주 음악 자체가 정말 격정적이면서도 그 오이디푸스라는 어떤 그 인간의 비극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음악으로 완성이 돼서 사실은 그 오자와 세이지의 오페라 작업 중에서는 이것이 최고라고 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자와 세이지의 교향곡들이나 이전의 오케스트라 작품들을 보면 고전과 낭만을 정말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제 고전이나 낭만주의 오페라도 잘 지휘했지만 현대 오페라에서는 이전 지휘자한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해석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자와 세이지의 어떤 현대 오페라의 해석, 음반들은 아주 좋은 명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오자와 세이지의 그 넓은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느낄 수 네,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지금 들어보실 곡은 발레 음악입니다. 네.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기사들의 춤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음반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기사들의 춤,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프로코피에프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중 기사들의 춤,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수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오자와 세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은 이제 처음에 오자와 세이지가 데뷔를 했을 때 네, 그 베를린에 있던 한 평론지가 말하기를 오자와 세이지는 카라얀의 제스처와 번슈타인의 심장을 가진 지휘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두 지휘자의 어떤 장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카라얀의 격조 있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 정말 우아하기까지 한 그 지휘의 동작,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정말 용암이 끓는 것 같이 사실 번슈타인은 그거를 몸으로 막 표현해가지고 지휘자가 경망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인데 딱 그거를 심장 안에 두고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같이 갔다는 점에서 이제 번슈타인의 어떤 그런 장점 그리고 또 카라얀의 장점 이런 것들을 온몸에 탑재를 했던 지휘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평생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 음악을 선보이고 탐색하고 했던 그런 지휘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는 정말 그 세계 20세기 음악의 어떤 장점들을 모두 흡수했던 그런 지휘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한마디로 이성과 감성의 최절정의 그렇죠.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아, 너무 부러운 평가인데요. 특히나 이거를 또 뭐 충돌하지 않고 굉장히 조화롭게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오자와 세이지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손수영 교수님 오자와 세이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 방송 느낌이 그 다른 아티스트 소개할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와 오자와 세이지가 그러니까 세이지가 병에 걸린 이후에 대담을 했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책 읽어보시면 좀 뭐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이 오자와 세이지가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또 무라카미 하루키도 클래식의 매니아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곡 중에서 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다. 한 곡만 더 추천해 주십시오. 네, 여러 곡이 있습니다만은 네. 드보르자 교향곡 8번을 이제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어떤 악보를 뛰어넘은 자신만의 표현이 보여준 게 이제 오자와 세이지 지휘의 세계거든요. 그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는 게 이 드보르자 교향곡 8번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를 만났는데요. 자세한 설명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의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